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란 책입니다. 영어로는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5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은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책에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역동적인 경제의 핵심이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할 기회를 찾는 기업가들 없이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프랑스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활력을 잃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의 결여가 그 원인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나라의 거리에서 어영부영 정처 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는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 장하준 교수는 반박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어영부영하며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구두 닦는 아이는 두세 명, 행상은 너댓 명 된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식 기업 같은 발달된 사회조직이 없어서이다. 개인의 창업을 돕는다는 목표를 내걸고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미소금융 제도가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만 봐도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 갖는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20세기에는 특히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려면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적 조직력의 부족이 개인의 기업가 정신의 부족 현상보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더 큰 장애 요인인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요. 프랑스의 문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프랑스의 문제는 프랑스인의 사전에 앙트로프러너십이라는 단어가 없는 점이라고 말해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이건 이제 그 앙트로프러너십이란 게 불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우리 뜻으로는 기업가 정신. 원래 불어인데 영어에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단어. 이게 영어로는 엔트로프러너십쯤 되는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읽습니다. 참고로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 이 앙트로프러너십이라는 아마 제목이 붙은 그런 다큐멘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부작 5부작 정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경제를 이해하는데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건이 되시면 한번 감상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부시 대통령의 불어 실력과 상관없이 그의 이런 실수는 영미인들이 프랑스인들에게 흔히 갖는 편견이 노출된 것일 뿐이었다. 즉 프랑스는 게으른 노동자, 수틀리면 양을 불태우면서 데모나는 농부들, 잘난 척하는 좌파 지식인, 간섭하기 좋아하는 관료들로 가득 찬 정체되고 과거지향적인 나라라는 편견 말이다. 거기에 웨이터들까지 잘난 척하니 영미인들로서는 그 나라에 대해 좋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 프랑스에 대한 부시 전 대통령의 생각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의 발언 저변에 깔린 철학, 다시 말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개인들이 모여야 성공적인 경제를 이룬다는 철학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발도상국이 가난한 것도 그 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관광을 다녀온
부자 나라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너무 그늘에서 허구한 날 차만 마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라. 죄송합니다. 너무가 아니고요. 나무네요. 제가 글이 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허구한 날 차만 마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라. 정말이지 저런 나라가 가난에서 빠져나오려면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 즉 기업가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개발도상국 출신이거나 그런 나라에서 한동안 살아본 사람이라면 개발도상국이 기업가 정신을 지닌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을 잘 안다. 가난한 나라의 거리에는 상상할 수 있는 한도 내의 모든 물건을 내다 파는 남녀노소로 가득하다. 심지어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살 수 있다. 수많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미국 대사관 비자 담당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의 앞자리, 주차 한 차를 지켜주는 서비스, 길모퉁이에 노점을 차리고 음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심지어 엎드려 구걸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돈을 주며 살 수 있다. 각각 직업적으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주는 사람, 돈을 내주지 않으면 주차된 차에 해코지를 하는 깡패들, 부패한 경찰서장, 그 지역을 주름잡는 폭력배 등이 이런 서비스를 파는 장본인일 것이다. 형태야 어찌되었든 모든 인간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선진국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은 그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상당수는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에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보고 꿈꾸기도 하고 티타임의 동료들과 잡담삼아 이야기해보기도 하지만 너무 어렵고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막상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는 아주 드물다. 그 결과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닌 기업가적 비전을 실행에 옮기며 평생을 보낸다. 결론은 선진국 사람들보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비농업 인구의 30에서 5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이 자영업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최빈국에서는 1인 자영업체 종사자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가나는 66.9%, 방글라데시는 75.4%가 되고 베냉은 이 비율이 무려 88.7%에 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비농업 인구의 12.8%만이 자영업에 종사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 수치가 한 자릿수에 머물러서 노르웨이는 6.7%, 미국 7.5%, 프랑스 8.6%를 기록한다. 부시 전 대통령이 프랑스에 대해 한 말은 결국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었다. 농업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가 더 심해지겠지만 평균 30%대 12.8%로 개발도상국 사람이 자영기업을 설립할 확률은 선진국 사람의 2배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방글라데시를 비교하면 7.5%대 75.4%로 10배 차이, 양극단에 있는 베냉과 노르웨이의 경우는 88.7%대 6.7%로 13배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같은 자영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보다 기업가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전기가 나가 생산계획이 틀어지고 달러와 환전 허가가 지연되어 송금을 늦게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늦게 들어온 기계 수리 부품을 세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하루 걸러 한 번씩 고장으로 서는 트럭이 오늘은 움푹 팬 도로에 바퀴가 빠져서는 바람에 원자재 배달은 늦어지고 하급 지방 관리들은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어내서 괴롭히며 뇌물을 요구한다. 이 모든 장벽을 헤쳐나가려면 민첩한 판단력과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은 필수이다. 평범한 미국 기업가들에게 마푸토나 푸놈펜에 가서 작은 회사를 경영하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일들 때문에 일주일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풀기 힘든 수수께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기업가 정신을 요하는 자영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율로 볼 때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훨씬 많다. 게다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업가적 능력이 훨씬 자주 그리고 가혹하게 도전을 받는다. 이렇듯 기업가 정신이 월등하게 더 높은 나라들이 더 가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위대한 희망,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등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진 끝없는 기업가적 에너지가 전혀 주목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가난한 나라의 발전 동력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체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공식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세력을 얻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비공식 부문의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전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전을 실현할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은행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대부 업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실정임을 알고 하는 이야기리라. 마이크로 크레딧 가열고 미소금융이라 부르는 소액의 대출금을 적절한 이자율로 빌려줘서 음식을 파는 노점을 열게 해준다든지 휴대전화 대여 사업을 할 단말기 구입을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닭을 사서 계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 소규모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성공은 전반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흔히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창안한 사람이 무함마드 유누스라고 알고 있다. 사실은 그 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몇 번 있었다. 1983년 자신의 고국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설립한 유누스는 마이크로 크레딧 산업의 상징이 되었다. 그라민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가난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95%라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상환율을 자랑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도 믿을만한 은행 고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제목에 대한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희망이라고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Great Expectations로 되어 있고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제목에서 차용한 말로 한국에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야망을 가진 고아소년 피비, 신사 계급으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 겪는 이를 서술한 소설로 영국 조지 왕 시대의 사회상, 계층 문제, 개인의 야망, 범죄와 죄의식 등을 다룬 명작이다. 경제학서적인 여기서는 핍의 야망과 신분 상승 등에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 그라민은행 그리고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 설립된 비슷한 개념의 은행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그리고 대출뿐 아니라 저축과 보험까지 곁들인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빠른 속도로 퍼졌다. 완벽한 레시피였다. 마이크로 크레딧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업가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받아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탈출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나 외국 원조기관에서 나눠주는 구호품의 의지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니 독립심과 자긍심도 생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특히 가난한 여성에게 큰 힘이 된다. 자기가 직접 돈을 벌 수 있으니 남편과도 더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빈민층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니 정부 예산에 대한 압박도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창출된 부는 물론 비공식 부문 자영업자들만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우리는 빈곤 없는 세상, 박물관에나 가야 빈곤이라는 것을 구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한 유누스 교수의 선언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점점 달아오르던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열기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대단히 뜨거워졌다. 유엔은 2005년을 국제 마이크로 크레딧의 해로 정했고 요르단의 라니아 왕비와 같은 왕족과 여배우 나탈리 포트만, 아이시 와라야 라이 같은 유명 인사들이 앞다투어 이를 지지했다. 유누스 교수와 그라민 은행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2006년은 가히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전성기라 할 수 있었다. 다음 소제목은 위대한 환상입니다. 불행하게도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둘러싼 소란은 말 그대로 소란에 불과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한 비판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 중에는 초기에 이 계획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들어있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오랫동안 지지했던 조너선 모두크는 최근 데이비드 루드먼과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놀랍게도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고객들의 생활이 수치상으로 개선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고백했다. 사실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문제점은 너무 많아 여기에 모두 열거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밀포드 베이트먼 이 최근 편엔 왜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흥미로운 책을 추천한다. 영어 제목으로는 Why Doesn't Microfinance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산업 관계자들은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부 보조금이나 해외 원조를 받지 않고도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항상 자랑해왔다. 어떤 사람 바로 이런 점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시장을 잘 이용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 보조금이나 해외 원조금을 받지 않으면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도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물려야 하는데 그 이자율이 거의 고리 대금업자 수준이었다. 그라민 은행은 초기에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했지만 이것은 오로지 아무도 모르게 방글라데시 정부와 해외 원조 기관들에게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회사들은 대개 40에서 50%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부과해야 했으며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심지어 80에서 100%까지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대 말 보조금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자 그라민 은행도 2001년 회사를 재정비하고 40~50%의 이자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자가 많게는 100%까지 붙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윤을 낼 사업은 거의 없다. 따라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대부분은 갑자기 궁해진 돈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딸의 결혼자금을 댄다든가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알아누워 일시적으로 돈을 벌지 못해서 부족해진 생활비를 충당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의 대부분은 원래 목표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사용된 셈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영업 지원에 사용되었던 아주 일부의 자금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처음 이런 말을 들으면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자금 지원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선진국에서 새로 창업하려는 이들과는 달리 이들은 이미 한두 가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생존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에 힘입어 최대한 사업 수완을 발휘하리란 것도 틀림없었다. 게다가 시장금리의 상환금을 마련하려면 고수익을 올려야 했다. 그러니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도 있고 시장의 압력도 충분한 데다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이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미미한 것은 도대체 왜일까?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문을 열면 그 지방에서 몰려드는 초기 고객들은 자기 수입이 늘어나리라 예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수입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1997년 그라민 은행이 노르웨이 전화회사인 텔레노르와 손잡고 지역 여성들이 휴대전화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을 해주었다. 텔레폰 레이디라는 애칭으로 불린 이 여성들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00인 나라에서 $750 내지 $1200를 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지원을 받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자 수입은 떨어졌다. 텔레폰 레이디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져서 2005년이 되자 방글라데시의 연평균 소득은 $450로 올랐는데 이들의 1인당 소득은 연간 $70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로 빚어진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으로 성공했다 해서 같은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 끊임없이 개발되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화 대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이동전화 자체를 제작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는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감소한 수입을 보충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독자들도 이 논리가 허무맹랑하다며 혀를 찰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텔레폰 레이디들이 이동전화 제조나 소프트웨어 디자인 산업으로 뛰어들 능력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 말이다. 문제는 가진 기술은 한정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제한되어 있는 마당에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마저 얼마 되지 않으니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 소를 한 마리 더 산 크로아티아 농목 축업자는 똑같이 대출을 받아 역시 소를 한 마리 더 산 근처의 다른 목축업자 300명이 생산해내는 우유 때문에 우유값이 바닥을 치더라도 우유를 파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버터를 생산해서 독일로 수출하고 치즈를 생산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려 해도 그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조직력,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영웅은 그만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그곳에 사는 개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기업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가 아니고 아니다로 끝난데 제가 연결해서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그곳에 사는 개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기업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부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토머스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전설과 오스트리아 출신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조지프 슌페터의 선구적 연구 결과 등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마치 기업가 정신이란 탁월한 비전과 굳은 결의를 지닌 영웅들에게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발상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업가 정신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는 견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점점 구식이 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업가 정신이란 것은 점점 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처럼 특별한 인물들도 수없이 많은 제도적, 조직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준 과학 인프라, 크고 복잡한 조직을 갖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회사법 및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고용한 엔지니어, 경영진, 노동자 등을 양산한 교육 시스템, 회사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던 금융 시스템, 새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이 모두 그 예이다. 여기에 더해 부자 나라에서는 기업 간의 협력이 가난한 나라보다 더 잘 이루어진다. 심지어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간에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에서 낙농업이 오늘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도움을 받은 낙농업자들이 조합을 조직해서 우유를 분리하여 크림, 버터 등을 만드는 기계 등 가공 설비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발칸반도의 낙농업자들은 그 지역에 상당한 금액의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흘러 들어갔음에도 협력하지 않고 각자 일을 추진한 탓에 낙농업 부문이 발전하지 못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탈리아와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산업협력단체를 만들어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연구개발 및 해외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이런 식의 공동체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나 해외 마케팅 같은 분야에는 손도 못 댄다. 기업 차원에서도 부자 나라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집단적으로 발휘된다. 이제는 더 이상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 경영을 맡고 있다. 슌페터는 20세기 중반부터 이미 이런 추세를 파악했다. 그는 이런 추세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에는 기술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비전을 가진 개인 혼자서 거대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형 경영자가 영웅적인 기업가를 대체하면 자본주의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부분에서 슌페터의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 세기 동안 영웅적 기업가는 점점 드물어지는 대신 슌페터가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로 꼽은 생산, 공정, 마케팅상의 혁신 과정은 점점 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그 기간에 비해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 기업들은 심지어 지위가 가장 낮은 생산 라인 노동자들의 창의성까지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기업의 성공 신화가 부분적이나마 여기에 기인한다고 평가한다. 개인 혼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실행에 옮기는 일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개인 차원을 훌쩍 넘어선지는 한 세기는 좋게 된다.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네, 15장을 읽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시장에 관여하는 것을 일체 삼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주체는 모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합리적이다. 개인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으로서의 기업은 언제나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잘 알고 자기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외부자, 특히 정부가 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보다 열등한 정보를 보유한 정부가 그들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려는 행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 장하준 교수의 반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 관련된 일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시장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시장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각각의 개인과 기업들은 다른 누구와 소통 없이 제각기 따로따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이런 각각의 결정들은 누가 일부러 나서서 조종하지 않아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그들은 바로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자유시장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어법에 따르면 어떤 한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그가 자기 개인의 현 상황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어떤 개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체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때때로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사라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매겨진 엉터리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비합리적 행위를 했다고 치자. 이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거둘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바꾸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근거로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물론 시장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의 거두조차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사례가 바로 공해 문제이다. 사람들이 공해를 과잉 생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혹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적정 규모로 배출한 공해도 모두 축적되면 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지나친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서둘러 지적하고 나선다. 오히려 그들은 시장 실패에 대한 최선의 처방은 시장의 힘을 더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해를 줄이려면 공해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례 중 하나가 공해물질 배출권 거래제인데 기업들에게 공해물질을 일정 정도 배출할 권리를 주고 이 권리를 필요에 따라 사고팔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정부 역시 실패하지 않느냐고 덧붙인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바로잡으려 해도 그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 정부 자체가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운용될 수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실패의 비용은 정부가 바로잡겠다고 덤비는 시장 실패의 비용보다 더 크게 마련이다.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중 어느 것이 더 문제인가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므로 여기서 결론 짓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소한 자유시장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합리적 행동들이 집단적으로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것, 즉 시장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대전제를 부정하고 나면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시장 실패 이론 같은 것은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어 읽기를 좀 못하고 있네요.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대전제를 부정하고 나면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시장 실패 이론 같은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해보자.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여기서 내는 너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으로 고쳐 읽겠습니다.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파생금융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로버트 머튼과 마이런 쇼츠였다. 사실 노벨 경제학상은 진정한 의미의 노벨상이 아니라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상의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을 기리는 의미에서 주는 상이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노벨의 후손들이 알프레드 노벨이 좋아하지 않았을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에게만 주로 노벨 경제학상이 주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적도 있다. 잠시 딴 이야기를 했다. 1998년 LTCM 가로 열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거대 헤지 펀드가 러시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이 펀드는 규모가 워낙 엄청나서 정말 파산이라도 하면 해당 펀드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파멸할 판이었다. 그럼에도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덕분이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나서서 10여 개에 달하는 채권은행들의 팔을 비틀어대며 해당 펀드 회사에 돈을 수혈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려 90%가 넘는 주식 지분을 떠안은 채권은행단은 달갑지 않은 주주 노릇까지 해야 했다. 결국 LTCM은 2000년에 청산되었다. 1994년에 저 유명한 그러나 지금은 악명이 높은 금융 전문가 존 메리웨더가 설립한 LTCM의 이사회에는 다름 아닌 믿기지 않겠지만 머튼과 숄츠가 앉아 있었다. 이들은 그저 이름이나 빌려주고 두둑히 보수나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LTCM은 그들의 자산 가격 결정 모델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지금 머튼과 숄츠는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LTCM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숄즈는 1999년 PGAM 플래티넘 그로브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또 다른 헤지 펀드를 설립했다. PGAM 투자자들은 1998년 머튼 숄츠 모델의 실패가 러시아 금융위기라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머튼 숄츠 모델은 여전히 인류 역사상 이용 가능한 최선의 자산가격 결정 모델이며 노벨위원회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PGAM 투자자들은 결국 잘못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1월 PGAM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러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인출을 동결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유일한 위안이라면 아마 노벨상 수상자에게 당한 사람이 그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과거 숄츠의 파트너였던 머튼이 최고 과학 책임자로 일했던 트린썸 그룹 또한 2009년 1월 파산했으니 말이다. 한국에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그러니 설령 LTCM처럼 엄청난 실패일지라도 한 번 정도는 실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실수가 사실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머튼과 숄츠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다른 것도 아닌 자산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로 상을 받은 사람들마저 금융시장을 읽어내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람은 늘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만큼 그대로 내버려두면 된다고 가정하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세상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린스펀조차 의회 청문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듯이 기업들, 특히 은행들의 이기심이 주주와 기업 자본금을 가장 잘 보호해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실수였다. 이기심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기심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보호해줄 뿐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던 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할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나 존 말코비치 혹은 전설적인 투수 샌디 쿠펙스 등이 버니 메이도프 같은 사기꾼에게 돈을 맡긴 데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금융 분야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 영국의 HSBC나 스페인의 산탄데르처럼 세계 최대 은행들이 포함된 큰 은행의 임원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경제학 교수들이 많이 있는 뉴욕 대학교나 바드 칼리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까지 메이도프가 벌인 똑같은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문제는 메이도프나 앨런 스탠포드 같은 사기꾼들의 존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합법적인 금융업도 은행가나 여타 금융 전문가들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예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2008년 여름 한 은행가가 이제부터 우리는 대출에 관련된 리스크가 파악될 때만 대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앨리스 테어달링 영국 재무장관을 경악하게 만든 적이 있다. 그렇다면 당시까지 그들은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해 주었단 말인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보험회사 AIG가 파산. 하기 겨우 6개월 전 이 회사의 최고 재무책임자 조 카사노는 이렇게 말했다. 경솔하게 들릴지 몰라도 적어도 신용부도 스왑 거래에서는 단 1달러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AIG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AIG는 2008년 가을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AIG는 파산했는데 그 원인은 본업인 보험사업이 아니라 신용부도 스왑 거래에서 기록한 4,410억 달러의 손실이었다. 대다수 독자들, 특히 카사노가 저지른 대형 금융사고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미국 납세자들은 그의 경솔하게 들릴지 모르는 발언을 웃어넘길 마음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금융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은행장,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 명문대학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명 인사들까지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하는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우리 인간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똑똑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다음 소제목은요, 최후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어쩌면 우리 시대 최후의 르네상스적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처음에 정치학자로 출발했으나 행정학 연구로 바꿔서 행태론이라는 그 분야의 고전을 썼다. 그러다가 물리학 논문을 몇 편 내놓고 나서는 조직행동론, 경영학, 경제학, 인지심리학, 인공지능 연구로 관심을 돌렸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스스로 조직하는지에 정통한 단 한 사람을 들라면 그것은 단연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먼은 우리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인지심리학자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많은 행태주의 경제학자들이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이 얼마나 비이성적인가를 잘 보여주었음에도 사이먼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믿지 않았다.
사이먼에 따르면 우리는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합리적으로 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여 우리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사이먼은 주장한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이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정보가 넘치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정작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은 그리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이먼의 이론이 옳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좀 더 다른 식으로 설명해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단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뜻만은 아니다. 어떤 특정 사안들의 한정에서 그 사안의 여러 경우가 일어날 각각의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를 위험이라 부른다. 실제로 인생의 여러 측면, 즉 죽음, 질병, 화재, 부상, 흉작 등에 포함된 위험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보험업의 근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 우리 삶의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이다. 통찰력이 뛰어난 미국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와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이미 20세기 초반에 설파한 바 있듯이 우리는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커녕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이트와 케인스는 상당수 현대 경제학의 이론적 근간인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불확실성의 개념 혹은 세계의 복잡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도널드 램즈펠드였다. 그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려진 기지수들이 있다. 여기서 기지는 군대에서 기지가 아니네요. 이미 기자에 알 지자에 그 숫자 수입니다. 그래서 기지수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진 기지수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알려진 미지수들이 있다. 그럼 기지수는 미지수와 반대말이네요. 즉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들도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쉬운 영어 운동본부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은 럼즈펠드의 이 발언에 2003년의 횡설수설상을 수여했다. 아무래도 쉬운 영어 운동본부는 럼즈펠드의 이 이야기가 인간 합리성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잘 꿰뚫어보는 말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허버트 사이먼의 대답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범위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난해하게 들릴지 모르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늘 하는 일이다. 우리 중 대다수는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너무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 삶에 규칙적 일과, 즉 루틴을 도입한다. 물론 몸 상태나 처리할 일에 따라 수면 시간과 아침 식사 메뉴가 달라져야 하지만 적어도 주중에는 대부분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아침 식사로 비슷한 메뉴를 먹지 않는가? 사이먼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도입한다. 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이먼이 즐겨드는 사례가 바로 체스 게임이다. 64개의 칸으로 32개 말을 움직이는 체스는 비교적 단순한 게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게임이다.
만약 체스를 두는 사람이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초합리, 영어로 하이퍼 레이셔널인 존재라면 모든 말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경우와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 벌어질 상황을 계산한 뒤에 한 수씩 두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먼이 지적한 대로 체스에서는 한 게임당 평균 10에 120승에 달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지닌 인간은 없다. 사이먼이 실제로 체스의 대가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림짐작으로 괜찮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몇 개의 가능성에만 집중해서 다음 말을 움직일 수를 고른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방법은 설사 처음부터 고려에 넣지 않은 시나리오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분석해야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32개의 말이 얽힌 체스가 이렇게 복잡할진데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과 수백만에 달하는 상품이 얽혀있는 우리의 경제는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체스 게임에서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고 기업은 일정한 생산 공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선택의 폭과 고려해야 할 경우 수를 단순하기 위해서이다. 기업들은 일정한 의사결정 체계, 공식 규정, 관례 등을 만들어서 검토하지 않은 경영 대안이 더 높은 이윤을 낼 확률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대안의 수를 줄인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정보의 바다에 빠져 아무런 결정도 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공식적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줄을 서는 관습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이런 관습이 없다면 붐비는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가 버스를 먼저 타는데 가장 유리한지 가늠하고 또 가늠해야 할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허버트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이 규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규제 대상인 피규제자, 예컨대 기업보다 관련 상황을 더 잘할 순 없다는 언뜻 보기에는 합당한 근거를 들어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맞다.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상황을 어떻게 당사자보다 더 잘 알 수 있겠는가. 이를 근거로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정부 관료들의 정책이 경제 주체인 당사자의 결정보다 더 우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이먼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면 현실에서 정부 규제가 유용한 이유는 정부가 피규제자보다 관련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규제의 효용성은 행위의 복잡성을 제한해서 피규제자들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는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에서 선명하게 입증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는 이른바 금융혁신을 통해 모든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은 이런 복잡성에 압도당해 버렸다. 물 밀듯이 쏟아져 나온 복잡한 금융상품들은 해당 상품의 전문가가 아니면 금융 전문가들마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 상품의 전문가마저 많은 경우 그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회사의 사업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진도 거의 없었다. 금융감독 당국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전히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제야 핵심적 의사결정권자들의 입에서 이에 관한 고백들이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떠밀려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금융시장에서 행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의 경우 우리가 해당 상품의 내용과 다른 금융 부분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면 발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복잡성으로 인해 심지어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마저 그 내용과 영향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의 파생 금융상품은
폐기되어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들이 너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가 약품이나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다른 상품에는 줄곧 적용해오던 조치이다. 일례로 어떤 회사가 새로운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판매할 수는 없다. 약의 효능이나 약품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엄격한 검증 절차로 그 약이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능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에야 출시를 허용한다. 따라서 금융상품도 판매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제한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장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작가의 책 읽기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